스타벅스 카드에 돈 충전해두신 분, 기프티콘 받아놓고 아직 안 쓴 분 있으시죠? 그 돈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이 질문은 잠깐 접어두겠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작년 매출이 3조 2379억 원입니다. 국내 매장은 2009개, 일본을 제치고 미국과 중국 다음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커피를 팔아서 실제로 남긴 돈은 얼마일까요? 1730억 원, 매출 100원에 5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그 5원 중에 93%가 한국을 떠납니다. 지분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 회사로요. 미국 스타벅스 본사는 2021년에 한국 지분을 전부 팔았습니다. 갖고 있던 50% 중 17.5%는 이마트에, 32.5%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에 넘겼어요. 그래서 지금 지분율은 이마트 67.5%, GIC 32.5%, 미국 본사 0%입니다. 주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 1619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배당이 아닙니다. 배당은 이익을 나눠 갖는 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다른 돈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금고에는 아주 특이한 돈이 들어있습니다. 4275억 원. 손님들이 스타벅스 카드에 미리 충전해놓고 아직 안 쓴 돈이에요. 이 돈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은행에 4275억 원을 맡기면 이자를 받죠. 그런데 스타벅스에 맡기면 못 받아요. 오히려 스타벅스가 그 돈을 굴려서 이자를 법니다. 그렇게 번 돈이 지난 6년간 408억 원입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스타벅스는 커피를 비싸게 파니까 많이 남길 거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 5,000원 가까이 하니까요.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5.3%입니다. 100원어치를 팔아서 5원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2021년엔 10%였는데 반토막이 났습니다. 커피값은 그대로거나 올랐는데 이익률은 떨어진 거죠. 그럼 이 회사 대체 뭘로 버티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스타벅스를 커피 회사로 보면 안 됩니다. 이 회사는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맨 위층은 우리가 보는 커피 장사입니다. 중간층은 브랜드를 빌린 대가로 매출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이고요. 그리고 맨 아래층에 손님이 미리 낸 수천억 원이 이자 없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세 층을 이해하면 선불이나 포인트를 받는 모든 회사의 진짜 구조가 보입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이 구조가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텀블러 광고 하나 때문이었어요. 광고가 나간 그 주에 스타벅스 결제액이 26.3% 증발했습니다. 금액으로 84억 7천만 원이요. 회사는 결국 충전해놓은 돈을 조건 없이 전부 돌려주겠다고 발표했고 사람들은 실제로 앱을 열어 돈을 빼갔습니다. 커피 회사에서 벌어진 일이라기엔 좀 이상하죠? 은행에서 벌어지는 일 같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3개의 층을 차례로 열어보겠습니다. 첫째, 스타벅스 코리아는 어떻게 커피가 아니라 자리를 파는 회사가 됐는가? 둘째, 이익의 93%가 어디로 왜 빠져나가는가? 셋째, 4275억 원짜리 무이자 금고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광고 한 장에 흔들렸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조가 스타벅스만의 이야기가 아닌 이유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충전하고 적립하는 그 앱들도 대부분 같은 원리로 굴러가거든요. 순서대로 가보죠. 1999년 7월 이화여대 앞에 스타벅스 1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커피 믹스의 나라였어요. 자판기 커피가 몇백 원 하던 시절에 아메리카노를 몇천 원에 팔겠다고 한 겁니다. 다들 저게 되겠냐고 했죠. 1호점을 대학가에 낸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가격에 가장 민감할 것 같은 20대가 사실은 새로운 문화에 가장 먼저 지갑을 여는 집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커피값이 아니라 지분 구조입니다. 스타벅스는 한국에 자기 회사로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미국 본사와 신세계가 50대 50으로 합작법인을 세웠습니다. 스타벅스는 자기 돈을 최소한만 넣고 브랜드와 운영 매뉴얼을 댔어요. 신세계는 자본과 부동산 그리고 상권을 읽는 눈을 댔고요. 이게 스타벅스가 해외에 나갈 때 쓰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매장을 짓는 위험은 현지 파트너가 지고 브랜드 사용료는 본사가 꼬박꼬박 받는 구조죠. 그 브랜드 사용료가 매출의 약 5%입니다. 여기가 핵심인데요. 이익의 5%가 아니라 매출의 5%예요. 커피 한 잔이 팔릴 때마다 그 회사가 흑자든 적자든 상관없이 5%가 먼저 떨어져 나갑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본질이 여기 있어요. 브랜드를 빌린다는 건 돈을 벌었을 때 나누는 게 아니라 팔릴 때마다 내는 겁니다. 이 차이가 나중에 아주 커집니다. 그럼 신세계는 뭘 얻었을까요? 한국 스타벅스에는 다른 나라와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체류 시간이에요. 미국에서 스타벅스는 커피를 사서 들고 나가는 곳입니다. 한국에서는 노트북을 펴고 서너 시간 앉아있는 곳이 됐어요. 이른바 카공족이죠. 그러니까 스타벅스 코리아는 커피를 판 게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 자리를 판 겁니다. 그런데 자리를 파는 사업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회전율이에요. 한 자리에 3시간을 앉아있으면 그 자리는 하루에 몇 번 못 팝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꺼낸 카드가 2014년에 사이렌 오더예요. 앱으로 미리 주문하는 기능인데 전세계 스타벅스 중에 한국에서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누적 주문 7억 건, 전체 주문의 40%가 앱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이렌 오더의 진짜 발명은 주문 편의가 아닙니다. 앱으로 주문하려면 스타벅스 카드에 돈을 미리 충전해야 하거든요. 10,000원을 충전하고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 5,000원이 앱 안에 남습니다. 그 돈은 스타벅스에서만 쓸 수 있어요. 편의점에서도 다른 카페에서도 못 씁니다. 손님은 편해졌고 회사는 돈을 먼저 받았고 그 돈은 나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굿즈가 얹힙니다. 프리퀀시를 모아서 받는 다이어리, 여름마다 품절 대란이 나는 텀블러 같은 것들이죠. 굿즈를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잔수를 마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위해 평소보다 더 자주 매장에 가요. 원래 일주일에 2번 가던 사람이 4번 가게 되는 겁니다. 스타벅스는 커피에 소속감을 붙여서 판 거고 그 소속감이 재방문 주기를 짧게 만들었어요. 이 대목을 기억해두세요. 오늘 이야기의 결말이 여기서 갈립니다. 그리고 2021년 판이 한번 바뀝니다. 미국 스타벅스 본사가 들고 있던 한국 지분 50%를 전부 팔았어요. 17.5%는 이마트가 4,743억 원에 사서 지분 67.5%의 최대 주주가 됐고 나머지 32.5%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가 가져갔습니다.
본사는 지분을 0으로 만들고 현금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로열티 계약은 그대로 남았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뜻은 이겁니다. 미국 본사는 이제 한국 사업의 위험은 전혀 지지 않으면서 매출의 5%는 계속 받아갑니다. 주주라면 회사가 어려울 때 배당을 못 받죠. 손실도 같이 떠안고요. 하지만 로열티는 다릅니다. 회계로 보면 배당은 이익을 나눈 뒤에 주는 돈이고 로열티는 이익을 계산하기 전에 나가는 비용이에요. 순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한국에서 커피 한 잔이 팔릴 때마다 자동으로 송금되는 파이프가 지분을 다 판 뒤에도 그대로 꽂혀있는 셈이죠. 그 사이 한국 스타벅스는 계속 커졌습니다. 2024년 말 기준 매장 수 2,009개, 일본의 1,991개를 제치고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가 됐어요. 인구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데 매장 수는 더 많은 겁니다. 인구당 밀도로 따지면 중국과 일본을 압도하는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2,000개가 전부 직영점입니다. 가맹점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한국 스타벅스를 이해하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직영은 양날의 검입니다. 좋은 점은 통제예요. 매장 위치, 인테리어, 음료 품질, 직원 교육까지 회사가 전부 정합니다. 그래서 어느 매장에 가도 경험이 같죠. 나쁜 점은 비용입니다. 가맹점이라면 점주가 낼 임차료와 인건비를 직영은 회사가 전부 냅니다. 매장이 하나 늘 때마다 고정비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매출이 흔들리면 바로 타격이 오는 몸이 된 겁니다. 여기서 리워드 프로그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리워드 회원은 2024년에 이미 1,300만 명을 넘었어요. 우리나라 인구 4명 중 1명꼴입니다. 회원이 되면 별을 모으고 별을 모으려면 카드로 결제해야 하고 카드로 결제하려면 충전을 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혜택을 주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을 미리 받아내는 파이프라인이에요. 그 파이프라인에 쌓인 금액을 보면 규모가 실감납니다. 2025년 말 기준 스타벅스 코리아의 선불 충전금 잔액은 4,275억 원, 1년 전보다 325억 원, 8.2% 늘었어요. 2020년부터 작년 8월까지 고객들이 충전한 금액을 전부 더하면 2조 6,249억 원입니다. 매년 수천억 원이 들어오고 그중 4천억 원 안팎이 늘 쓰이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겁니다. 이 돈의 성격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회계상으로는 부채예요. 손님에게 커피로 갚아야 할 빚이니까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조건이 좋은 빚입니다. 이자가 0%고 언제까지 갚아야 한다는 기한도 없고 갚을 때는 현금이 아니라 원가가 훨씬 싼 커피로 갚습니다. 은행은 예금을 받으면 이자를 줘야 하죠. 스타벅스는 안 줍니다. 오히려 손님이 잊어버리면 그대로 남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뭘 할까요? 예금이나 신탁 같은 안전한 자산에 넣어서 굴렸습니다. 그렇게 2020년 이후 벌어들인 이자 이익이 408억 원이에요. 커피 한 잔에서 남기는 돈이 몇백 원인 회사가 손님 돈을 맡아두는 것만으로 수백억을 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 이 돈에는 금융회사라면 당연히 붙었을 규제가 붙지 않습니다. 이제 재무제표를 열어보죠. 2025년 스타벅스 코리아 매출은 3조 2,379억 원, 전년보다 4.4% 늘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1,730억 원으로 오히려 9.3% 줄었어요.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은 줄어드는 전형적인 고정비 압박입니다. 4분기만 떼어보면 더 선명합니다. 매출은 6.3% 늘어 8,700억 원이 됐는데 영업이익은 377억 원으로 22%나 감소했어요. 더 많이 팔았는데 더 적게 남긴 겁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두값이 올랐습니다. 국제 커피 가격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뛰었어요. 둘째, 인건비입니다. 직영 2,000개 매장의 인력을 회사가 전부 고용하고 있으니까요. 셋째, 임차료입니다. 스타벅스는 목이 좋은 자리에 들어가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목이 좋다는 건 곧 임대료가 비싸다는 뜻이죠. 이 셋의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고정비라는 겁니다. 손님이 줄어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는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매출이 조금만 흔들려도 이익은 크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 번째가 붙습니다. 로열티요. 2025년 스타벅스 코리아가 미국 본사에 낸 상표 기술 사용료는 약 1,619억 원입니다. 그의 영업이익 1,730억 원의 93%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커피를 팔아 남긴 돈이 100원이라면 그중 93원에 맞먹는 금액이 브랜드 이름값으로 나간 셈입니다. 참고로 2019년에 이 금액은 934억 원 수준이었어요. 매출이 커진 만큼 송금액도 같이 커진 겁니다. 매출에 연동된 계약이니까 당연한 결과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로열티는 영업이익에서 따로 빼는 게 아닙니다. 이미 비용으로 처리된 뒤에 남은 게 영업이익이니까요. 그래도 이 비교가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매출의 5%라는 고정 비율은 이익률이 10%일 때는 이익의 절반이지만 이익률이 5%로 떨어지면 이익의 거의 전부와 맞먹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질수록 더 무거워지는 계약인 거죠. 실제로 이익률이 반토막 나는 동안 그 부담은 계속 무거워졌습니다. 2025년 당기순이익은 1,425억 원으로 전년 1,515억 원보다 줄었어요. 매출 3조 원짜리 회사의 최종 이익치고는 상당히 얇습니다. 커피 장사만 놓고 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만큼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럼 이 회사를 지탱한 건 뭘까요? 다시 맨 아래층으로 내려가 볼까요? 4,275억 원의 선불 충전금에는 결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자금융거래법은 여러 곳에서 두루 쓸 수 있는 선불 수단을 규제합니다. 그런데 스타벅스 카드는 오직 스타벅스에서만 쓸 수 있죠. 발행한 곳과 쓰는 곳이 같아서 법이 정한 정의에서 절묘하게 비켜갑니다. 그 결과가 환불 조건입니다. 스타벅스 카드 약관은 충전한 금액의 60% 이상을 써야 남은 잔액을 돌려준다고 정하고 있었어요. 10,000원을 넣고 아직 절반도 안 썼다면 그 돈은 못 빼는 겁니다. 은행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조건이죠. 국회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환불은 어렵게 해놓고 그 돈으로 이자는 408억 원을 벌었느냐 아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18일 사건이 터집니다. 스타벅스가 대용량 텀블러를 홍보하면서 탱크라는 단어와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함께 썼어요. 마케팅팀은 큰 용량을 강조하려던 표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날짜는 5.18이었고 책상을 탁 치니 라는 표현은 1987년 박종철 열사 사건 당시의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어요. 논란은 몇 시간 만에 전국으로 번졌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하고 대표와 관련 임원이 해임됐습니다. 결과는 숫자로 바로 나타났습니다. 논란이 시작된 주의 결제액이 26.3% 84억 7천만 원 줄었어요. 그 다음 주도 또 줄었습니다. 회사는 결국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60% 사용 조건 없이 충전금을 전액 돌려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주 만에 주간 결제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80억 원가량이 빠져나갔고요.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죠? 커피집에서 일어난 예금 인출 사태입니다. 다행히 회복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5월 마지막 주에 바닥을 찍고 3주 만에 결제액이 반등했고 7월 첫째 주에는 244억 원까지 올라왔어요. 과거 사례들처럼 불매의 열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식었습니다. 전문가들도 단기 충격은 컸지만 장기적인 소비 이탈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 일이 드러낸 건 따로 있습니다. 이 회사의 현금 구조가 브랜드 호감도가 흔들리는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반응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선불금은 기업이 구할 수 있는 가장 싼 돈입니다. 이자도 없고 만기도 없고 심사도 없어요. 대신 담보로 잡히는 게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은행 예금은 예금자 보호로 지켜지지만 브랜드 충전금을 지키는 건 브랜드에 대한 호감뿐이에요. 그래서 브랜드가 흔들리면 다른 어떤 부채보다 빠르게 회수 요구가 들어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브랜드를 빌리는 비용입니다. 로열티는 이익에서 나누는 게 아니라 매출에서 먼저 떼는 돈이에요. 잘 벌 때는 부담이 안 느껴지지만 이익률이 얇아지면 그 고정 비율이 회사의 숨통을 조입니다. 세 번째는 규제 사각지대예요. 지금은 법의 정의에서 비켜있지만 국회와 금융당국이 이미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지대의 이익은 면제가 아니라 유예된 것에 가깝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커피로 버는 회사가 아니라 손님의 신뢰를 현금으로 바꿔 쓰는 회사입니다. 앞으로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매장 3,500개를 넘긴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고 고정비는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2,000개 매장과 1,300만 회원은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자산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조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